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우리의 정신이 육신에 갇혀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가중치를 두게 되고, 특히나 눈이 얼굴에 붙어 있다 보니 다른 식으로 보지를 못하죠. 넓게 부감적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회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가 과거엔 어땠는데 현재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보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한번 오늘 주제를 살펴볼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본주의는 정말 놀라운 체제입니다. 인류 문명을 완전 바꿔놔 버렸어.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에서부터 다른 유럽 국가들, 미국,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까지 근대화, 이 경제 어떤 산업화의 흐름들이 다 이어졌죠. 그 전과 후에 차이가 너무나 커. GDP를 전 세계 수준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GDP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프 말고도 그냥 한번 보세요. 강남역 70년 전 사진 한번 보세요. 미국도 그래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데 산업혁명 전과 후에 사진을 보면 정말 천지개벽했구나. 게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정근대 사회와는 달리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없잖아요. 법적 지위가. 일단 겉으로는 동등하잖아요. 원하는 직업을 내 재능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시장에 나가서 자유롭게 개인으로서, 평등한 개인으로서 교환관계 속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 근데 자본주의가 이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평등할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벌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평등해야 된다만큼 진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평등의 양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죠. 자본가와 노동자의 완전히 다른 리그인 거예요. 노동자로서 이게 내가 물려받을 빌딩이 변변찮아. 빌딩이 없죠, 보통. 그러면 좋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죠. 취업하면 뭐 그냥 꽃길인가요? 거기서부터 뭐 계속 나 무리하면서 돈을 계속 벌어서 그걸 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풀릴까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살죠. 물려받는 사람들의 그 리그는 다릅니다. 부모가 이렇게 유산한 것을 아무리 뭐 이렇게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운용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가 자동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어느 정도 부의 극단적 그 양극화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알려져 있는 자료인데 미국 1%, 10%가 아니라 미국 1%가 하위 90%의 자산과 맞먹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위 1%가 한 40, 50%와 맞먹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 보면서 우리 또래 집단, 같은 학생, 같이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 해외여행을 가네, 누구는 일본에 가네, 누군 대만에 가네,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비교하고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어너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어너더 레벨. 상위 1%, 상위 0.1%. 글로벌하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나온 건데 상위 12명의 자산이 12명, 여기 방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 41억 명의 자산과 맞먹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어려운 나라도 굉장히 많고 인구 많은 나라 중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중산층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다 합쳐서 전 인류가 82억인데 42억과 맞먹고요. 전 세계 상위 1%가 자산의 이 절반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절반. 포춘 500대 혹시 기업 매출 순위로 하는 거 보시면 그것도 놀라운 결과를 또 주는데, 국가들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떳떳한 이론으로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할 거야 라고 믿었죠. 발전한 나라도 있었죠. 한국, 대만, 중국 몇 개 있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 자리 그대로 크게 발전을 못해요. 포춘 500대 기업을 보면 170개 국가가 2000년에 계산할 때 단 한 개의 포춘 500대 매출 기준 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2020년에도 별 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더 나아질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회평등을 얘기 많이 하고 우리 나라 내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세계 시민의 시각에서 한 번쯤은 글로벌하게 이 불평등의 양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체제에서 주변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지해서 못 사냐는 거죠. 그 나라에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면을 드러낼 때 제가 많이 쓰는 예시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존 기업 있잖아요. 아마존. 2000년부터 굉장히 급성장했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네팔 국기가 귀엽게 생겨서 예전부터 눈여겨본 나라예요. 3천만 명 정도 살거든요. 네팔의 GDP, 3천만 명이 사는 나라의 GDP와 아마존 기업 하나, 여기 매출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마존이 더 많겠죠? 10배가 많아, 10배. 그런데 그럼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면 좀 공평하게 다 잘 살까? 그러지도 않아요. 제프 베조스가 200조 넘게 갖고 있는데 임금 자체는 평균이 이게 또 물류 산업은 또 임금이 낮으니까 한 3만 불 좀 넘는 수준이죠. 게다가 이제 AI로 다 자른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 내부 회사 보고서 보면 이런 실태입니다. 미국 구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긴 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긴 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많죠. 근데 베트남 요새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 되게 큰 나라거든요. 베트남의 GDP랑 맞먹어요, 구글이. 근데 구글이 더 빨라, 훨씬 빨라, 성장이. 훨씬 커질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다 놀고 있나요? 가보시면 또 열심히 일하고 거기 그 사람들 다 기여해요, 세계 경제에. 근데 성장의 속도가 자본, 특히 글로벌 그 상위 자본의 축적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장 속도가. 글로벌하게 보면 매해 2조 원이 아니라 2조 달러가 주변부의 그 180개 넘는 나라에서 중심부 국가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2조 달러가. 왜 계속 흐를까요? 자본주의 체제가 그래요. 경쟁이잖아요. 무한 경쟁.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 돈을 영업이익이 높은 산업들은 이미 다 중심부 국가들이나 반주변부라고 하는 뒤늦게 빨리 올라온 나라들이 다 선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뚫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자동차 산업 한번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아는 메이커 어디 있어요? 나라 메이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있죠. 우리나라 있고 프랑스 있더라고요. 근데 말고 있나요? 주변부 국가들 가면 그래도 자기 나라 메이커 자동차라도 하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중심부 국가에서 쓰다 남은 폐차 써가지고 대기오염만 엄청 심해요. 근데 내연기관 물론 기술이 복잡해. 근데 못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내연기관 차를 만들기 전에 벌써 시장을 다 개방하게 만들어 놓고 세팅이 돼가지고 경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어 온 나라들한테.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한번 자산이 쌓이면 계속 벌게 되는 게 이 자본주의 체제인 거는 사실 유튜브 영상 이상으로 조금 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빌 게이츠 예를 제가 또 좋아하는데 2006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굉장히 인터넷 이 혁명에 있어 큰 역할을 했고 굉장히 존경할 구석이 있는 사람이고요. 재단에도 계속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매해 10조 넘게 계속 늘어. 그냥 금융시장이 그래요. 금융자본이 넣어놓으면 계속 느는 거야. 나는 놀고 먹어도. 저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만둬도 계속 너무나 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하루에 막 300억씩 벌어. 자산이 그렇게 굉장한 이 축적의 격차가 있는 게 자본주의 체제고 그것이 너무나 급격한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과연 50년 후에 주변부 국가들은 좀 낮을까요? 제가 이거 질문 던지잖아요. 대부분 낮을 것 같진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체제라는 게 있어요. World System의 시각에서 보면 대다수의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기껏 조금 올라온 나라가 정말 예외적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뭐 중국 정도.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무역을 할 수 있어야 됐고요. 미국이 이제 냉전 체제 하에서 체제 경쟁하면서 좀 봐줬잖아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좀 보호무역해서 한국 예전에 7, 80년대 가면 한국 차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또 교육열도 되게 높고 초기 자본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고 이런 조건들이 200개 넘는 나라들 중에서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고 지금은 또 시장이 다 개방을 강제로 시키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에서 어렵다? 베트남은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좀 가능성 있지 않아요? 브라질 또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 거의 아프리카, 남미에 얼마나 나라들이 많고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살고 싶고 재능도 있고 막
막 열정이 있는데 기회 자체가 없어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뭐 이민은 잘 받아주나요? 중심부 국가들에서. 근데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AI 혁명이 들이닥쳤어. 세상이 개벽한대요. 뭐 다 자동화된대.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안 된 나라가 많은데 어떻게 AI가 뭐 완전히 딴 나라 얘기인 거죠. 화이트 칼라 자체가 중산층이 거의 없는데 뭐가 대체가 됩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AI로 해서 대체되면 그 중심부 국가들은 그러면 좀 다들 쉽게 막 부가 창출되는 부를 나눠 가지게 될까요? 소수 1%로 몰릴까요? 저는 후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AI 혁명이 장밋빛이 아닐 뿐더러 딴 나라 얘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세계 체제 수준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내 나라 또는 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통해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국가 수준의 이론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글로벌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체제, world system 차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각국들은 그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조건에 처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각 개인들은 어떻게 다른 조건 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되게 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세계 체제론이라는 또 이론이 있잖아요. world system 안에서도 세계 경제, world economy가 있고 interstate system, 국가 간 체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동학을 또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마누엘 월러스틴이 이제 이런 세계 체제론을 이제 만들었고요. 유토피아틱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렇게 막 학적으로는 유행하진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읽기도 쉽고 미래를 막 조망하는 이야기이고, 아니면 자유주의 이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근대 세계 체제를 읽어야 되지만 그건 좀 너무 두꺼우니까 시작하기에는 자유주의 이후 이런 책도 좋고요. 저는 세계 체제론자는 아니거든요. 대안을 생각하다 보니 세계 체제 차원의 대안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여전히 국가, 일국 체제 내에서의 어떤 대안들, 사회운동들 이런 것들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국가, 시민사회 이런 이론들에 관심이 많은데, 세계 체제에서의 컨텍스트와 같이 맞물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 틀을 제공하는 게 저는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계 체제론 쪽에 아릭이라고 있죠. 장기 20세기 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제 월러스틴 제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세계 경제에 좀 너무 치중하다기보다 국가 간 체제나 이런 전반적인 동학에 대해서, 또 국내적인 동학에 대해 같이 좀 통합적으로 사고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치사회학에서는 세다 스카치폴,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님이신데 여성 정치학자죠. 근데 전미 정치학회 회장도 하시고 전미 사회학회 회장도 하신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Bringing the State Back In,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미리 꺼내놓을 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아이고 BP가 떨어졌네. BP가 떨어졌네. Bring the State Back In. 여기서 이제 그런 그 1장에서 그런 이제 세계 체제와 국가 간 체제의 어떤 이론 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꽂아놓고 있고요. 사랑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세계 체제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대안이 뭔가? 모르겠어요.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에 갇혀있고 자기 나라 이슈도 생각하기에 벅찬데, 또 중심부에서의 이런 노동계급과 주변부의 노동계급 너무나 다른 조건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연합을 해서 대안적인 세계화가 가능하고 되게 좋은 이론인데 모르겠어요. 가능이나 할지. 네. 하지만 문제인식은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요.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명과 암을 균형적으로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